여러분들 마일리지 가지고 세계 여행 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실 저는 알고는 있었는데 세계 여행을 감히 엄두도 못 내서 실제 자세하게 알아본 적은 없었어요. 하지만 저희 구독자 분들 중에서는 이직을 하시면서 중간에 시간에 텀이 생기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학생분들 같은 경우는 방학을 이용해서 세계 일주 하고 싶은 분도 있을 거고, 노후에 은퇴하고 나서 세계 일주 계획하고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번 기회에 마일리지 가지고 세계 일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떠나는 남자 또떠남입니다. 저희가 흔히 대한항공 또는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를 모으잖아요. 이 세계 일주 항공권의 경우도 대한항공 마일리지를 이용해서 스카이팀 세계 일주 항공권을 끊는 방법이 있고, 또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를 이용해서 스타 얼라이언스 세계 일주 항공권을 끊는 방법,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규정이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대한항공 마일리지 가지고 세계 일주 항공권 발권하시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기본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일리지 가지고 세계 일주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체 얼마의 마일리지가 필요하느냐? 이코노미석을 탑승해서 세계 일주를 하기 위해서는 14만 마일리지가 필요하고, 비즈니스 좌석의 경우에는 22만 마일리지가 필요합니다. 이코노미 좌석과 비즈니스석이 중간중간 짬뽕이 되어 있다고 해도 비즈니스 좌석이 하나라도 포함이 되어 있으면 총 22만 마일리지가 공제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항공사의 항공편을 탑승할 것이냐가 궁금하시겠죠? 기본적으로 스카이팀의 회원사의 항공기를 탑승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시아권에는 대한항공과 대만의 중화항공, 인도네시아 가루다항공, 베트남항공, 유럽 쪽에는 에어프랑스, 그리고 네덜란드의 KLM, 스페인의 에어 유로파, 체코항공, 아프리카는 케냐항공이 있고, 중동에는 사우디아라비아 항공, 아메리카 쪽으로 넘어가시면 미국의 델타항공과 남미의 아르헨티나 항공 등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항공사들의 비행편을 이용하는 건 당연한 거고, 공동운항편의 경우에는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즉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편명은 K2로 시작하는 대한항공 편명이지만 실제 운항사가 진에어인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진에어를 탑승하실 수가 없고, 실제 내가 탑승하는 비행기에 비행기 도장이 완전히 그 스카이팀의 항공사일 경우에만 여러분들이 그 항공편을 탑승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계 일주 항공권의 유효기간은 얼마일까요? 마일리지 발권했을 때 유효기간이 대개 1년이듯이 이 세계 일주 항공권의 경우도 유효기간은 총 1년입니다. 1년을 기산할 때의 기산점은 첫 여정을 시작했을 때로부터의 1년이 아니고 내가 이 항공권을 발권했을 때로부터의 1년입니다. 즉 예를 들면 제가 오늘 날짜로 항공권을 예약하고 발권을 했어요. 하지만 제 여정은 실제 내년 2월 달부터 시작이 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유효기간 1년이 내년 2월 달부터 내후년 2월 달까지, 그렇게 1년이 아니고 지금 발권을 한 시점인 이 2019년 9월로부터의 1년인 2020년 9월까지가 유효기간이 됩니다. 그 유효기간 이내에 여정이 시작하셔야 되고 여정이 종료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가장 중요한 이 세계 일주 항공권을 통해서 어떻게 여정을 짤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 세계 일주 항공권을 짤 때 기준이 되는 3개의 지역이 있습니다. 이 3개의 지역에 대해서 잘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요. 먼저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지역, 이게 하나의 구간이고, 아프리카와 중동, 유럽이 또 하나의 지역입니다. 그리고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를 통합한 지역이 또 하나의 지역이 됩니다. 이 3개의 지역을 한 방향으로 회전하는 식으로 세계 일주를 하셔야 되는데요. 대한민국에서 여정을 시작한다고 가정을 하면 대한민국은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에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출발해서 내가 유럽이나 아프리카, 중동 쪽으로 가시든 아니면 그 반대편 미국이나 남미 쪽으로 가시든 어느 쪽으로 먼저 가셔도 상관은 없지만 한번 그 방향을 정하셨으면 그 방향으로 계속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 이때 돌아오실 때 주의할 점은요, 인천에서 출발해서 부산으로 돌아온다든지 내가 출발하는 도시와 내가 나중에 돌아오는 도시가 꼭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내가 부산으로 돌아오고 싶으면은 반드시 부산으로 바로 들어오는 항공편을 이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 출발했던 인천을 경유해서 부산을 갈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기본 원칙은 처음 출발한 나라에서 최종적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점, 그게 일단 기본 원칙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쪽으로 가든지 동쪽으로 가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에서 백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대한민국에서 출발해가지고 유럽으로 이동을 했는데 유럽에서 다시 아시아 지역으로 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지역, 2지역, 3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 안에서 이동하시는 건 상관없지만 1지역에서 2지역으로 넘어갔다면 이 2지역에서 3지역으로 반드시 넘어가셔야 되지, 이 지역에서 다시 백해서 1지역으로 돌아오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같은 지역 내에서는 이동을 하셔도 되고 같은 지역 내에서는 백 하셔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항공권은 당연히 대서양을 한 번 건너실 수 있고 태평양을 한 번 건너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아시아에서 출발해서 내가 유럽으로 간 다음에 미국으로 넘어가면 되겠다라고 대충 일정은 정하실 수가 있을 텐데,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과연 항공편을 얼마나, 내가 몇 번이나 탑승할 수 있고 내가 중간에 스탑오버나 레이오버를 얼마나 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이걸 설명해 드리기 전에 앞서 스탑오버와 레이오버 이 두 가지의 개념에 대한 설명을 해드려야 될 텐데요. 레이오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국말로 경유라고 하죠. 이 경유는 어떤 공항에서 다른 비행편으로 환승을 하는 건데, 단 이 환승하기까지 총 24시간 이내여야 됩니다. 24시간이 넘어가게 되면 도중 체류, 스탑 오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세계 일주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 지역에서 이 지역으로 가서 이 지역을 한참 여행하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한참 여행을 하고 그런 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실 도중 체류, 즉 스탑 오버를 몇 번이나 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이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 세계 일주 항공권의 경우는 총 9번의 경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총 6번의 스탑 오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요, 이 6번과 9번이 각각 계산이 돼서 총 15번이 되는 게 아니고 도중 체류를 하시게 되시면은 이 도중 체류의 횟수도 경유한 횟수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경유 2번 하고 도중 체류 1번을 했다라고 하면은 총 3번의 경유를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탑승할 수 있는 비행편은 최대 9번의 경유를 했을 때, 그런 경우에 총 10개의 항공기를 탑승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 여기서 또 주의하실 점은요, 항공편을 도중 체류, 스탑 오버 하실 때는 꼭 내가 도착한 공항과 그리고 출발하는 공항이 같을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면은 제가 베트남의 호치민에 입국을 해가지고 다음 편의 항공편은 베트남이 아닌 뭐 태국의 방콕에서 탑승한다, 즉 내가 비행기를 내린 곳과 비행기를 다시 탈 곳이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요, 우리가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중간에 육로로 여행을 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비행기로 마드리드로 인한 다음에 이 유럽 안에서는 계속 기차나 뭐 도로 같은 렌트카를 이용해서 여행을 하신 다음에 다음 편의 항공편은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서 탑승을 하신다든지 영국의 런던에서 탑승을 하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내가 처음 항공편에 도착한 도시와 다음 항공편에 탑승할 도시가 일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 세계 일주 항공권의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여기서 9번의 경유와 6번의 도중 체류 이걸 할 수 있는데 지역마다의 최대 횟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9번을 경유할 수 있다고 해서 한 지역에서 8번을 경유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도중 체류를 6번 할 수 있다고 해서 한 지역에서 도중 체류를 6번을 다 해버린다든지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최대 경유와 최대 도중 체류에 관련된 규정을 말씀드리면요, 한 지역에서는 최대 경유를 5번까지 하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한 지역, 만약에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에서 5번 경유를 하셨다면은 나머지 두 지역에서는 2번 경유를 하셔야 됩니다. 5번 2번 하시던지 4번 3번 2번을 하셔야 됩니다. 스탑오버 같은 경우는 한 구역에서 최대 4회까지 스탑오버를 하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한 구역에서 4회 스탑오버를 하셨다면은 나머지 두 지역에서는 1회 하셔야 되고, 만약에 한 지역에서 3번 스탑오버를 하셨다면은 나머지 두 지역에서는 2회 1회 이런 식으로 스탑오버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세계 일주 항공권을 계획하시는데 가장 큰 어떻게 보면은 어려움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걸 다 계산하면서 여정을 짜려고 하다 보니까 이 9번의 경유 횟수 안에서 이 세계 일주를 하는 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세계 일주 항공권을 예약한 다음에 여정을 중간에 변경하거나 혹은 내가 사용하지 않거나 일부만 사용했을 때 마일리지를 환불받을 수 있을 것이냐 또 궁금하실 거예요. 일단 여정 변경의 경우는요, 3만원의 수수료를 내시면은 대한항공의 채팅 서비스나 대한항공의 전화 서비스 혹은 대한항공을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일정 여정을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환불의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 여정이라도 사용을 하셨다면은 환불을 받으실 수가 없으시고요, 아예 내가 그 세계 일주 항공권을 전혀 이용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유효기간 이내에 있을 경우에는 3,000 마일리지만 차감을 당하고 나머지 마일리지는 환급받으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유효기간이 지난 항공권이다 그럴 경우에는 1만 마일리지 차감이 되고 나머지 마일리지는 환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규정에 의해서 제가 그냥 임의로 한번 항공권을 계획을 해볼게요. 가상의 일정이긴 하지만 제가 이 스카이팀에 운항하는 이 노선과 배강의 일정을 확인하고 짜본 거긴 한데 어쨌든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인천에서 출발해가지고 중국의 쿤밍으로 이동을
이동을 할 거고요. 이 중국 쿤밍은 제가 문남성 여행을 하고 싶거든요. 대한항공의 비즈니스석을 타고 인천에서 쿤밍까지 이동을 할 겁니다. 그리고 쿤밍에서 인도차이나 반도로는 쭉 육로로 기차나 버스편을 이용해서 이동을 하고요. 최종적으로 이 인도차이나 반도의 끝인 싱가포르에서 다시 비행편을 탑승하게 됩니다. 싱가포르에서 에어프랑스의 비행편을 탑승해서 파리에서 경유해서 북아프리카의 모로코의 마라케시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될 텐데요. 그런 다음에 모로코의 마라케시부터 쭉 북쪽으로 올라오면서 북아프리카의 모로코 여행을 하고 지브롤터 해협을 넘어서 포르투갈, 스페인까지 여행을 쭉 육로로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마드리드에서 에어 유로파 항공편을 타고 런던으로 이동을 할 거고요. 그리고 프랑스 파리와 암스테르담까지 벨기에까지 여행을 쭉 한 다음에 암스테르담 스키폴 공항에서 이제 KLM 네덜란드 항공을 탑승해서 대륙을 넘어서 대서양을 건너서 남아메리카의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아르헨티나에서 또 여행을 한 다음에 아르헨티나 항공편에 탑승해서 서쪽 남아메리카 지역인 칠레의 산티아고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산티아고에서는 쭉 또 육로로 페루 쪽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남미 여행을 할 거고요. 최종적으로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 다시 델타 항공에 탑승해서 애틀랜타를 경유해서 샌프란시스코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캘리포니아 지역을 여행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LA에서 인천으로 바로 이동하는 직항을 타고 돌아오게 되는 일정을 제가 한번 가상으로 한번 짜봤어요. 총 경유 2번과 6번의 스탑오버 체류를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발권을 제가 실제 진행을 하진 않았지만 실제 대한항공에 이제 물어보면서 스케줄이 가능하냐 확인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실제 확인을 하면서 좀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비즈니스 항공권의 경우는 굉장히 발권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좌석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이 항공사마다 스카이팀의 좌석을 열어주는 날짜가 다 달라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361일 전에 좌석이 열리잖아요. 그래가지고 1년 전 361일 전에 발권을 해야지라고 마음먹고 딱 발권을 하려고 하는데 대한항공 편은 발권이 됐지만 다른 항공 같은 경우는 좌석이 열려있지 않아서 비즈니스 좌석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요. 또 항공사마다 이 스카이팀의 좌석을 풀어주지 않는 날짜가 있고 항공사마다 좌석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확인하면서 여러분들이 발권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실제 발권을 하시려면 좀 힘드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저 같은 경우도 세계 일주, 특히나 이 세계 일주를 22만 마일리지 가지고 비즈니스 항공권을 타고 갈 수 있다면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 직장인이 세계 일주를 하는 게 쉽지가 않죠. 최소 6개월 이상을 여행하셔야 될 텐데 쉽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저 말고 여러분들 중에서 그럴 기회가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잘 참고해가지고 발권하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저 같은 경우 추석 연휴에 블라디보스톡하고 하바롭스크, 시베리아 횡단열차까지 타고 오늘 연휴의 마지막 날 귀국을 하고 지금 저녁에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제가 여행하면서 되게 재미있었던 에피소드도 많았고 또 시베리아 횡단열차의 1등석과 3등석을 모두 다 경험해 보았어요. 관련해서 영상도 올릴 예정이니까 구독 꼭 부탁드리고 또 구독하고 계시다면은 영상 올라오는 거 꼭 다 챙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또또나는 남자 또또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